어느새 일상을 파고든 사이버 위협. 빈번해지고 고도화되는 테러 위협.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군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화학도 대응도 어려운 치명적인 전쟁.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그리고 일촉즉발, 국경을 초월한 테러 위협까지. 급부상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 상황에서 군의 역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이버와 테러 위협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손태종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광 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신종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기관에 특별한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코로나19 예방과 통제 가이드북이라는 이런 메일이 이제 중국에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제목과 달리 내용은 굉장히 치명적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뭐 이거 글로벌 타임스 보통 우리나라에는 황구시보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보도하기를 대만발 해킹이 있어서 중국의 어떤 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치료제하고 백신 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진행 사항을 알아보려고 해킹을 시도했다고 이제 한국시보가 했는데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중국이 워낙 감추고 불투명하게 모든 걸 하니까. 근데 사실 이건 약간은 적반하장적인 게 중국이 지금 가장 많은 곳에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향후에 보면 치료제하고 백신을 갖다 먼저 개발하는 국가가 당분간은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마스크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국은 물론이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치료제 백신 개발한다고 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 곳은 100% 지금 중국이 아마 해킹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EU, 뭐 우리나라 곳곳에 어떤 이런 연구기관들, 제약회사들 지금 자기네 자체 연구도 하고 있지만 해킹을 해서 어떤 개발 기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각국이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심하게 하고 있다고 여러 첩보기관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 사이버 위협, 우리 군이 대응 역량을 현재 강화하고 있는데 비전통적 안보 중의 하나인 사이버 위협, 최근 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이버 위협을 우리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라고 간주하는 그 이유는요. 요즘 그 군의 모든 그 체계들, 소위 말하면 뭐 전투 체계라든지 정보 체계, 또는 무기 체계, 뭐 지휘통제 체계, 또는 이제 자원을 관리하는 자원 관리 체계 이런 모든 체계들이 네트워크라는 그 정보통신망 쪽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군의 작전이나 모든 상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게 만약에 사이버 위협이 그쪽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악성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투하게 되면은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오작동을 하게 되고 마비를 강요하게 돼 가지고 아무런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없으면 저희 군 전투력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그 군에서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사이버 위협을 비전통적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또 전통적인 그런 안보 위협과 비교해 볼 때 사이버 위협은 그 특성상 공개되지가 잘 않습니다. 엄밀히 이렇게 침투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감시하고 또 그거를 분석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롭고 또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의 역할은 먼저 군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든 연결된 무기 체계들이 제 기능,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네. 군의 첫 번째 임무이고 또 이제 군 외부적으로는 근본에 이제 코로나 19 사태 때처럼 이런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국가 체계인 주로 이제 항만, 뭐 교통, 금융, 항공, 수송 뭐 이런 큰 국가의 인프라에 있는 그런 중요한 기반 시설에 있는 핵심 컴퓨터 시스템 속에 침투해 가지고 마비를 강요하고 혼란이 가중될 때 이제 우리는 군 적용 매뉴얼에 따라서 네. 일부 이제 적극 대국민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장 박사님, 테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테러란 용어 벌써 나왔습니다. 네네. 과거와 비교해서 최근 테러 동향 어떤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최근 테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자면 이 테러가 상향식으로 굉장히 개별적,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데요. 네. 사실 테러의 가장 큰 목적은 이 테러라는 폭력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의 목표는 많은 이들을 살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주목하고 우리가 시선을 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즉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최근에 인터넷의 확산 그리고 SNS라고 하는 사회 네트워크망의 활성화인데 당연히 이 극단적 테러 조직들이 이 자신들의 홍보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모집전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모집전을 통해서 이 충원되는 이 아래 조직원들이 인터넷 평등주의를 내세웁니다. 즉 자신들이 아래서부터 자발적으로 조직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소위 명령 체계나 핵심 지도부 내지는 권위에 그렇게 복종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IS라고 이제 대표되는 최근의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그 전 조직인 알카에다와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테러 후 보고처럼 지도부에 대한 이 권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로는 더 큰 어려운 적과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통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아, 정말 뉴테러라고 이렇게 이름 지을만 합니다. 정말 최근의 테러 동향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박사님, 이러한 테러 위협에 우리 군의 역할도 또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 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군의 역할은 뭐 두 개 분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군사적 영역에 있어서 이제 군사적 테러 단체들의 어떤 테러 공격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일단 군사적 영역에서 내전 같은 것이 있고 또 사이버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이버전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화학 무기를 통한 어떤 네. 탄저균이라든지 기타 어떤 화학 무기를 통한 테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대량 난민이라든지 또 코로나 같은 어떤 대량 질병 같은 게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졌을 때 또 우리나라에 퍼졌을 때 또 군이 또 어떻게 대응 체계를 할 것인지 그래서 군이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우리가 테러를 이겨낼 수 있고 또 테러를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의 역할이 더욱더 지금 증대되고 있는 것이죠. 네. 박사님, 예.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도 사이버전이 진행 중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 그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그 발표하기를 2013년 그 4월에 작성된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 그 공개한 문서를 통해서 그 이란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그 일상적인 적대 행위는 이제 명백히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은 2010년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성 코드인 스터스넷으로 이란의 핵농축 컴퓨터 시설의 컴퓨터에다가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네. 이란은 이제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런 사이버 공격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이란이 2019년 6월에 미국의 정찰용 드론을 격추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사이버 공격의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이란군의 그 미사일 발사 통제용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를 시켰습니다. 네. 동시에 이제 또 이란은 또 보복을 위해서 미국 내에 있는 정부 기관, 또 금융 기관, 또 가스와 석유 시장, 또 사이버 보안 업체 이런 쪽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이제 그 스트라이크라든지 파이어아이에서는 이렇게 급증한 사이버 공격이 APT33이라는 그런 단체의 소행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APT33이라는 조직은 2017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고 그 예전부터 좀 파괴적인 그 몰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란 소속의 그 해킹 단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두 나라의 간의 그런 사이버 전을 우리가 볼 때도 앞으로 이제 국가 간의 이런 전통적 안보 위협보다도 이런 사이버 위협과 같은 이런 비정통적 안보 위협이 훨씬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네. 좀 더 확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사이버전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잘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들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요, 올해 초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예상되는 7대 사이버 공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올해 예상되는 7대 사이버 공격을 발표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공공기관과 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가상통화 거래소 등 취약 분야의 공격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새로운 보안 위협의 등장도 전망됐습니다. 은밀하고 정교하게 일상을 파고들 사이버 공격.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과 철저한 보안 관리로 단단히 대비해야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이버 공격이 그야말로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국가의 안보 역량이라고 하는 건 군사적 역량도 있지만 어떤 경제 안보, 경제적 이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단결해가지고 정부를 지지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버를 공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조금 전에 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전투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들의 어떤 경쟁자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예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자기들이 공장을 다 건설했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몰아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네. 모든 것이 초연결돼 있는 공장이고요. 이 공장들은 사실은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가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공장을 멈춘다고 하면 중국 반도체 공장들은 기회를 잡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사실은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기술 정보를 빼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는 거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가동을 멈추게 한다. 네. 마치 뭐 이지스함이나 어떤 뭐 항공기를 갖다가 작동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심리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거짓된 정보 퍼뜨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국가를 갖다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빠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이버로 할 수 있고 네. 우리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얘기 그다음에 스마트 사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가속화될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될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콘택트 사회에서 언택트 사회로 가고 있는데 뭐 굉장히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저도 대학에 있지만 강의도 그냥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강의도 진행되고 쇼핑도 그냥 뭐 진행되고 그럭저럭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사이버에 의존하는 사회로서의 어떤 이행 이것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고 그러면 사이버 공격의 위력이 더 커질 겁니다. 네. 이것을 갖다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우리의 가상적국들은 결코 놓치지 않겠죠. 또 교수님, 지난달이었죠. 미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 지금 불법 대량 살상 무기 요 프로그램 개발의 자금줄이다라고 예. 규정을 했는데 예.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제 북한의 어떤 사이버 활동은
어떤 인텔리전스 측면으로 정보 모으는 거, 그다음에 군사적 측면의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기를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들이 이제 주로 국제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어떤 요새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갖다 해킹을 해서 막대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빗썸 당하고 그다음에 2018년이죠. 그리고 작년에 업비트도 해킹당해서 무려 580억을 갖다 해킹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작년 8월달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하고 관련된 어떤 리포트를 내놨는데 그 리포트에 의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이 벌어들인 돈이 적어도 20억 불은 된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 돈들을 갖다가 이제 금융기관을 해킹하고 크립토 커런시를 해킹해서 그 돈을 돈 세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근거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사실은 사이버는 대개 이제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근거를 얘기 안 하다가 이번 3월 2일 날 미국 법무부에서 근거를 제시했어요. 2명의 중국인 해커들인데 중국인들이 북한 돈을 적어도 1억 불 이상 돈 세탁해 주는데 관여했다. 그래서 두 사람 실명을 밝히면서 뭐 티안 인진이라는 사람과 그다음 리 지아동이란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해줬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다 기소했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한이 최근에 어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뭐 예를 들면 2016년에 방글라데시 은행을 갖다 해킹해서 8,100만 불을 갖다 해킹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막을 수는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국제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지금 우리나라하고 어떤 범죄인 인도협정이라든지 이런 게 맺은 국가에서는 북한이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또 일부 베트남 이런 곳에서 그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얼른 본국으로 귀국해 버리니까 그 우리나라 사법 공조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유엔의 차원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유엔은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응능력 강화는 필수적이고 또 관련해서 국제 공조가 또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손 박사님, 그래서요 지난해 말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마련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우리 군은 국방 사이버 안보 정책서 발간했습니다. 뭐 성과라고 하기에는 이제 이게 어떤 그 딱 1년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 시절부터 쭉 이어져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 작년에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 작년 그 9월달에 서울안보대학 우리 임종희 교수님께서 그때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안보대학에서 이제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민간군의 그런 어떤 영역 구분이 상당히 모호하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군 자체의 노력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군이 좀 더 다양한 사이버 그런 안보 정책과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장관께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방 사이버 안보 정책서에 있는 것대로 그런 국방 사이버 안보 분야의 중장기 발전 목표라든지 좀 계획들을 사실은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임무 수행 체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군은 조금 기간이 약간은 걸쳐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2010년도에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을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죠. 물론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제 그것을 사이버 작전 사령부로 이렇게 이제 개편해서 합참을 중심으로 사이버 작전 영역에서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발전을 시켰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현재도 국방부, 합참 또 각군 등의 어떤 그런 노력들, 능력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통합하고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국방 사이버 안보 정책서에 있는 부분들도 관련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교수님 국방부 차원에서 군과 민의 이 영역을
사이버 위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또 새로운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민간 분야에서 군의 역할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예. 또 그렇게 냈을 때 군사 분야 공격에 대해서는 또 군은 철저하게 어떤 대비 태세를 해야 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이 싶습니다. 사이버가 참 애매한 게 사실은 이제 전시와 평시가 이 명비 구분이 안 돼요. 네. 예, 우리 보통 할 때 사이버 쪽에서 전에 구분해야 하면 평시에는 국정원이 관할하고 전시에는 국방부가 한다. 그런데 전시와 평시가 애매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앱을 설치해서 자가격리자들 감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또 프라이버시 문제를 EU 쪽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용의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시하는 거는 인텔리전스 측면에서 필요한 건데 또 프라이버시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전에 스노든 사태 때 네. NSA가 미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스노든이 폭로했는데 그랬더니 그때 NSA 행위가 불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이 여론조사 해보니까 미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NSA가 불법인 것 같긴 같은데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 믿고 네. 우리는 NSA 정부를 신뢰한다. 이래서 넘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이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낮은데 네. 사이버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비밀 작전도 많고 네. 또 나라를 갖다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하고 민간 군사 분야가 넘나들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중요해요. 법이 사실 모든 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뭐 대통령께서도 우리 이제 저기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를 바꾸자. 네. 이거는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허용하자는 거거든요. 사이버는 되게 애매한 그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가 안보적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좀 더 폭넓은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법적인 문제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신뢰도 낮고 그래서 이걸 한시바삐 정비해야 되고요. 네. 뭐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군의 자체 역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군이 사이버에 있어서는 사이버 무기 얘기가 나오는데 사이버 무기는 돈 주고 사올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이버 무기를 돈 주고 사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활동이 그쪽 서버에 다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꾸로 감시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무기는 어쨌든 우리가 뭐 자체 개발을 하고 자체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래서일까요? 미국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를 사이버 공격으로까지 확장하면서 안보 동맹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순 박사님, 예. 그럼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 국가 간 협력은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임종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사이버 분야에서의 그 국제 간의 협력은 상당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국내에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하는 그런 서버가 국내에만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 또 이렇게 막 서버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어떤 국제 공조도 또 필요한 그런 네. 면도 있고요. 또한 이런 사이버 위협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공격 패턴이나 공격 경로 또 공격 수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가에서도 분석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국제 간의 좀 그런 상호 협력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매우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네. 국제 간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그런 주변국의 주요 협력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요. 일본의 그 NHK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자료를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은 특히 이제 더 가까운 사이버 쪽에서는 가까운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9년 4월 양국이 이제 그 안보 협력 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에서 특히 사이버 우주 안보 협력 그런 분야를 강화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사이버 공간 또는 우주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무기화하려고 노력을 사실은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요. 네. 그런 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양국이 공동 발표한 네.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 일본의 그 NHK 방송을 또 들여다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그 IT 기업들,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작년이죠. 2019년 11월 그 사이버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인텔 또는 오라클 이런 그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그런 IT 그 기업 단체가 한 100여 개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 그 IT 아이섹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일본에는 NTT, NEC 같은 그런 또 유명한 정보통신 회사에 한 40여 개사 가입된 그런 또 IT 기업 단체인 ICT, 아이섹이라는 그 두 단체가 서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예. 그 도쿄에서 정보 공유 협력을 위한 각서에 서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지만 중국, 북한 등이 이런 사이버 공격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그 통신 위성의 그 감청망이 그 에셜론이라고 이름을 가진 에셜론 이런 망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밀 정보 공유 연합이 파이브 아이즈라는 이름으로 태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영어권인 5개 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 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네. 일본, 프랑스, 독일까지 그 참석 범위를 확대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나름대로 미국에 있는 그 미국 국방부라든지 또는 사이버 사령부 같은 그런 유관기관하고의 상호 방문 또는 네. 어젠다 공유 또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저게 전통적 위협 또는 비전통 위협에 대한 사이버 방어 체계 능력 이런 것을 좀 정진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되는 부분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한미 동맹뿐만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 좀 더 호주도 꽤 몇 년 전부터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호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네. 또 이제 에스토니아 그런 군 당국과 사이버 안보 및 그런 또 방산 교류 네. 사이버 분야의 그런 협력 확대를 위해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 교수님, 국가 차원에서 또 군사 교류 협력 차원에서 사이버 협력 강화는 뭐 필수적입니다. 예. 우리도 대표적인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열리는 올해는 좀 어렵겠지만 서울 안보 대화에서 사이버 워킹 그룹이 예. 사실은 전문적인 사이버 영역의 그 대화체로 작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룹, 이런 전문 대화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이게 더 커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방안이 좀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 안보대와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이버 워킹 그룹이 모범 사례죠. 한국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대처를 잘해서 우리나라 글로벌 국격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네. 사이버 분야에서는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괜히 모순적인 건데요. 우리가 굉장히 역량 자체가 좋다기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이버 분야에서 탑5를 꼽으라면 미국은 항상 들어가고요. 네. 중국, 러시아, 북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처에 4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네요. 탑5 중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중에서도 지금 러시아 해커들도 늘상 공격하고 중국, 북한 맨날 공격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은 예를 들면 2011년 농협 사태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큰 은행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졌고 2014년에는 보면 한손 해킹 그래서 발전소 이거에 대해 해킹도 있었고 네. 국방망 해킹 사건도 있었고 뭐 한국은 방송국에 대한 해킹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걸 대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역량도 축적되고 경험도 많을 것이다. 그걸 좀 같이 좀 나누자.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 대한 협력 요청이 많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사이버 워킹 그룹에서 사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뭐 경험을 나눠주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은 한참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10위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준에 기대하는 바에 맞춰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아까 우리의 결국은 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공격이 최상의 박으니까 사이버 무기 개발 체계라든지 무기 개발을 하고 인재를 기르고 법망을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국제 협력에서 일본이 미국하고 사실은 사이버 어물렐러 이걸 맺었는데 네. 우리나라 사이버 사령부가 결국은 미국 사이버 사령부와 실무적 협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이 하듯이 어떤 사이버 국제 협력에 있어서
핵 엄브레러를 넘어서서 사이버 엄브레러를 구축하는 네. 그런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간의 사이버 안보 동맹까지 좀 발전해야 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성 박사님, 그리고 서울 안보대화의 그 주제 중에 또 하나가 테러와 국방협력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테러 동향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했던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테러에 희생이 됐을까요? 뭐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예, 통계 나온 게 있는데 2018년 기준인데요. 다행히도 최근 4년간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였고 2018년에만 한 15,925명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을 했고요. 테러가 피해가 가장 높았던 때가 2014년. 그때가 44,000명까지 사망했었습니다. 예. 44,000명이었고 2017년 같은 경우는 한 26,000명으로 줄었고요. 2018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00명. 그다음에 또 특이한 동향은 95%가 중동에서 사망했다. 2018년 기준.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중동 지역에서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지역은 남아시아에서 한 7,600명 정도 사망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하라 인근에서 6,700명 정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북미, 동유럽, 서유럽 이런 순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특이한 현상은 최근에는 구구 테러리즘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구구 단체들이 테러를 해서 2018년 기준 한 26명, 2019년에는 77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아프간이 2018년 기준 7,379명으로 최악입니다. 1등입니다. 네. 그전에는 이라크였는데 최근에 아프간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이 지금 미국하고 뭐 평화협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치안은 불안하고 테러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4년간 줄었지만 앞으로 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예,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테러에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장 박사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동 지역 중심으로 테러가 많이 발생하면서 또 유럽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인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실 많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장 박사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테러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반도에까지 이 테러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그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SNS, 극단주의 채팅방의 활성화. 그러니까 이 극단주의 채팅방에서 이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해서 에코 챔버. 예,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이 굉장히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즉 굉장히 제한적인 극단주의, 편협한 극단주의가 세상의 전부인 양 알면서 집단적으로 극단주의에 빠지는 현상에 폭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랍어를 몰라도 이슬람이란 종교가 어떤지 잘 몰라도 이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것이고 전형적인 사례가 이 IS의 여러 특징 중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초국제화적인 성격을 띈다라는 거거든요. IS 혹은 아이시스 이 조직원의 국적, 그러니까 출신 나라가 90여 나라에 해당하고요. 상당히 많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시리아와 이라크로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IS가 자신들의 트레이닝 캠프를 운영을 할 때 영어만 사용하는 외국인 부대를 또 많이 운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들이 아랍어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IS에 대응하는 반 IS 국제연합 전선에서도 FTF라고 해서 Foreign Terrorist Fighters, 그러니까 외국인 전투원들만 공략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비록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이긴 하지만 네. 정말 국적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종교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초국제화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해외 유학도 가고 또 세계 여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의 80% 이상이 중동에서 오고 해외 수주의 60% 이상이 중동에 집중돼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고, 그래서 경제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이런 위상이랑 지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IS가 2016년도에 자신들의 주적이라고 하면서 크루세이더 십자군 전쟁을 벌인다면서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60여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와의 반대 스펙트럼에 있는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서 이 중동의 갈등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북한의 불법 무기가 중동에서 널리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위험성과 파괴력이 중대되면서 테러는 또 하나의 전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2016년에 무려 15년 만에 교수님 잘 알고 계시죠? 테러 방지법. 네. 이거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장 박사님, 이렇게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대테러 작전 수행이라든가 또 우리 군이 대테러 방지 활동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이제 활동이 용이해졌는데 현재 이제 군사시설 테러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고 막아낼 수 있는데 최근에 소프트 타겟이라는 용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테러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 민간이 이렇게 테러로 희생될 때 어떻게까지 개입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군의 역량이 이런 소프트 타겟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도까지 뭐 적극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테러가 약간 지루하긴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군의 역량이랑 큰 상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라는 개념 자체가 무장하지 않은 대상들을 공격을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IS, 그러니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대표격인 IS가 이렇게 활용하는 하드 파워, 이 파괴력, 군사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사이의 회색 지대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은 기존에는 하드 파워만 집중을 했다면 이젠 소프트 파워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드 파워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IS가 군사력이 높아졌거든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군사력만으로 즉 뭐 대테러 작전 내지는 대테러 격퇴전만으로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테러 군사작전 없이 테러는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단기 정책이라면 장기 정책으로는 군도 소프트 파워를 활용을 해서 뭐 국정원, 경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까지 같이 함께 공조를 해서 정말 사회 내부에 있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제거를 해서 이 폭력적 극단주의로 경도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미리 막는 이런 작전에도 군이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간 대상 테러 발생 시 군의 역할은 더 확대돼야 되고 강화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성 박사님, 다른 나라 사례 좀 살펴보고 싶은데 군이 역할이 확대되고 또 민간 대상 테러에 군의 개입이 저는 적극적이라고 들었는데 상황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군의 대테러리즘, 대테러 전쟁에서 군의 역할이 당연히 중대되는 것이고 뭐 상식적으로도 가장 테러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그다음에 무기적으로 체계로도 군이 가장 강력하니까요. 당연히 군의 역할이 중대되는데 특히 9.11 이후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테러 전략에서 바뀌어서 예를 들면 뭐 참여와 확대해서 예방과 선제 공격 이런 전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방과 선제 공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군의 역할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테러 지원국이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국에까지 아주 적극적인 공격을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뭐 국토안보부도 새로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새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흐름은 대테러법이 새로 개정됐다. 각 국가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테러법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더 엄격한 테러법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대테러 센터, 대테러 기구도 전부 다 재정비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도 그렇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도 보안 대테러리즘국이라는 새로운 대테러 센터를 설치했고
프랑스도 정보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테러 방지법도 강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테러법 제정하고 새로운 대테러 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예. 전략은 대체적으로 예방과 선제 공격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테러가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 내에 효과적으로 군이 대응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군의 대테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군이 뭐 협상력, 수사 능력까지 강화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멋있는 목표를 두고 계속 노력을 하되 중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기관, 조직들과 공조를 해야겠죠. 이 폭력적 극단주의인 IS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꽤 좋은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지금껏 주로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60여 명을 추방을 했고요. 그리고 5명 정도는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떠난 다음에 10명 정도가 IS에 가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추적 과정과 법 집행이 한 기관, 한 조직만의 역량만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찰, 국정원, 법무부, 군뿐만 아니라 외교부, 뭐 교육부까지 다 동원이 돼서 같이 합심해서 공조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공조를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갈등이 조금 뭐 발생하기도 하죠. 조직 이기주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주로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중요한 건 테러주의자로 그러니까 변모하기 전에 막는 거다. 즉 사회 내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라고 하는 반면 이제 주로 하드 파워를 관리하시는 쪽에서는 군을 비롯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용어 사용에서부터도 갈등을 빚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장기 국익을 생각해서는 조직 이기주의를 조금씩 네. 줄이고 공조하는 길만이 네. 정말 국경 없는 극단주의 테러와 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정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든타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인 노력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성 박사님, 네. 휴전 상태의 한반도, 이게 정말 긴장이 고조되고 또 길어지면서 물론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도 계속 되지만 우리가 또 아까 그 사이버 북한의 능력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지만 테러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자행할 수 있는 테러 유형이나 형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 뭐 직접적인 공격은 북한의 어떤 미사일 공격, 또 그다음에 특수전부대의 어떤 핵심 표적 타격이라든지 뭐 야포라든지 장포격, 아니면 핵물질 오염, 환경 파괴, 항공기 선박 납치, 뭐 요인 암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기술적으로는 무인 기술 최근에 북한에서도 뭐 무인기가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근거리 휴대용 무인기 아니면 장거리 스텔스 무인기, 어선이나 상선을 가장한 무인 함정 폭탄 공격, 그다음에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이버 공격 예.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EMP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발표해서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네. 그런 무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 공격으로는 국내외의 어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를 부추기고 선동해서 국내 어떤 테러를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여기에는 이제 국내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어떤 테러 단체 특히 IS나 뭐 알카에데나 헤즈볼라나 보코하람이나 물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대원들을 해서 한국으로 또 침투를 시켜서 국내 어떤 테러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능성 높은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대형 테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테러는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뭐 다치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네. 많이 봤거든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대테러의 위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 사실 전환. 인식 전환. 경계심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테러 방지법을 법 집행을 더 확실하게 위해서 준비를 더 해야 되고, 그다음 테러에 대한 대테러에 대한 정책 전략 및 전술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계속해서 개발을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테러, 각종 테러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하철 테러가 있었을 때 우리의 대응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우리 공항에 대한 어떤 테러가 있었을 때 우리의 대응 시나리오는 뭔지, 예.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가 제일 중요하죠. 엄청난 정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테러를 네. 미리 예방하려면 정보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아랍어 하는 사람, 중동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이쪽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그쪽 분야에 있어서 테러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장 박사님이 잘 얘기해 주신 민관군 통합작전 태세, 테러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리면 테러 전문가 양성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인재 양성 시급합니다. 장 박사님, 사이버 위협, 또 테러 위협, 이거 다 초국가적이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 중에서 굉장히 국제적 필수가 중요하다는 얘기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테러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연합전선에 좀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는 잃을 것이 적은 측이 잃을 것이 많은 민주사회를 상대로 폭력적 행위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IS 국제연합전선,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까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꽤나 성공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이라크, 그리고 2019년도에 시리아에서 IS 패퇴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이 IS가 다시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휴화산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반-IS 국제연합전선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즉 자신들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 예. 그리고 시스템이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들이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 논리에 굉장히 많이 휘둘립니다. 네. 선거철이 다가오죠. 유권자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국내 정치 논리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국제 공조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요즘에는 민주주의 지도자인데도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네. 그런 한두 명 지도자들 때문에 국제연합전선 내에 불협화음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익이라든가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빤한 얘기긴 한데 국제 규범의 바탕에서 네. 진짜 공조를 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이 국제적인 책임감을 달성하지 못하면 바로 한반도 의제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쉬운 얘기긴 하지만 정말 장기 국익을 생각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렇기 예. 위해서는 국제 규범에 맞춰서 공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테러 위협 상황에서 우리 군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 봤는데요. 끝으로요,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위협, 국민들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 관리와 대응을 위해서 우리 군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될지 조언과 당부 말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우선 선 박사님. 네. 일단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 그럼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식을 다 살려서 모든 국민이 테러리스트와 테러 모임 및 징후 테러 활동을 감시하는 감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 경계심 높여주시고, 예를 들면 다중시설에서 특별한 주인이 없는 가방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예. 이런 것이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히 그런 문화가 높거든요. 네. 가방 같은 거, 특별한 박스 같은 거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경각심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박사님. 네,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국제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국내 정치 논리가 작동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 박사님이 말해줬었던 테러의 희생자가 가장 높았던 2014년, 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우리가 이 하이 프로필로 가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뭐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조용히 로 프로필로 가자. 네. 자극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해서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시민을 공격을 안 하겠다는 그런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그랬을 경우 우리가 잃게 되는 국제적인 신뢰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을 테고요. 그리고 우리 군은 정말 쉽지 않겠지만 아니 테러 조직이 그렇게 하드파워, 소프트파워를 발전시킨다는데 군도 현재 우수한 하드파워에 더해서 소프트파워 개발 역량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군 다양한 대응 능력 갖춰 나오고 있는데 뭐 노력해야 될 게 더 많겠죠. 주어진 과제에. 그래서 임 교수님 예, 의견 주십시오. 예, 하여튼 김정은이가 항상 핵과 사이버는 나의 양대 보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은 뭐 지속적으로 증대될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은 사실은 그 스노든 사태에서 그랬던 정부에 대한 신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신뢰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범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예. 군 자체가 사실은 군인다운 모습을 보일 때 또 더 신뢰가 가고 지지와 성원이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군의 사이버 파워는 사이버 사령부가 사이버 작전 사령부로 되고 합참소수로 됐지만 주변의 어떤 북한이라든지 중국 심지어는 일본에 비해서도 한참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욱 배전의 노력도 하고 국가적인 어떤 성원, 지지, 특히 예산 조직 네. 이런 측면에서 지지를 해줄 때 군의 어떤 역량이 강화돼서 우리의 어떤 사이버 안보 역량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주신 반 말씀 중에 정부에 대한 신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를 믿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 대응 방안 나오고 있는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사회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국가도 그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도 이런 사이버 공간을 국가적으로 뭐 영토, 영해, 영공을 다음으로 제4의 전장 영역이다. 이렇게도 지켜야 될 영역이다. 우리의 네. 사이버 주권을 우리가 꼭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버 전사 한 명이 바로 무기 체계자 지금까지 볼 수 없던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일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배정, 네. 정액 이런 쪽을 노력을 좀 많이 해준.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이제 군과 이 사회가 국가가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고요. 네. 그래서 군도 군의 고유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만 이제 그 국가적으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사이버 위협이 왔을 때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군이 국가의 일부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갖출 수 있도록 평소에는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욱더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는 사이버 위협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재정, 인력, 거기다가 또 국제 공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지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군의 역할 강화를 기대해 보면서 도움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조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 상황에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뜨거운 지지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